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차지원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본격적인 재무제표, 자산부채, 자본 그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그 회계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회계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그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하고 표시하는 것, 그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회계의 정의, 회계의 목적,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저희 사실 전산회계를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약간 보충 설명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계정보 이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근로자라든지 채권자라든지 혹은 은행이라든지 정부와 같은 우리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회계정보 이용자로 봐서 이분들한테 경제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식별, 측정, 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무 2급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회계 1급까지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 뭐지? 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재무제표에 어떠한 계정 과목이나 숫자를 넣기 위해서는 그게 회계적 정보, 의미를 갖는지부터 일단 식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는데 이 자산 계정 과목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와 관련된 금액을 넣어야겠죠. 그것을 우리 측정이라고 하는 거고 식별하고 측정한 그 거래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입하는 것을 우리 보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두 번째 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당연히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라는 기업의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기업 실제의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재무보고라고 하는 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 같은데 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죠. 경제적 정보를 제공을 한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근데 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보자면은 그 첫 번째 과거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재무제표에는 주로 과거 사건에 대한 내용들밖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촬영 일자가 2022년인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 그 1년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거래 내역이 발생할지는 사실 그 내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재무상태표라든지 혹은 손익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12월 31일자에 어떠한 자산부채 자본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 우리 1년 동안의 매출과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한 건지 재무적인 정보는 우리가 식별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기업이 향후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저희는 주로 재무적인 정보 혹은 과거 정보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다른 부차적인 정보들도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우리 재무보고 목적의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여기서 나오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는 살펴보지를 않을 거예요. 그 구분, 그 소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재무상태표 혹은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 기업이 미래 현금 흐름을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미세한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래 현금의 크기, 시기, 불확실성 평가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이게 단기와 정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단기에 퇴직급여가 엄청나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무엇이죠? 과거에 비해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니고 있던 종업원이 올해에 모조리 혹은 대다수가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 기업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구나 혹은 약간의 운영상의 차질을 빚고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매출액이 약간은 감소할 수 있겠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투자,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이 투자자와 채권자 분들이 어떻게 이 기업에 투자할지에 대한 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보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건 뭐죠? 재무 상태표 말씀드리는 거죠. 경영 성과는 뭐죠? 우리가 1년 동안 발생시킨 매출액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은 자본 변동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재무제표를 파악을 하면은 이러한 내용들도 모두 숙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경영자 한번 별표 칠까요? 왜냐하면은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경영자에 대한 책임 평가도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영자가 그 1년 동안에 얼마나 경영을 잘했고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를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문제 좀 살펴볼 건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항을 모두 알고서 푸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챕터 1부터 끝까지 다 숙지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머릿속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에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내가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옳은지 혹은 그런지 숙제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1, 2, 3, 4번까지 모두 보고 답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할 거는 일정 시점이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그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한 자산부채 자본의 그 내역을 보여주는 거니까 일정 시점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이라고 표현된 것 반면에 손익계산서라든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섞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가액만으로 기업 실체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산하고 부채 안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의 실질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그 재무적인 정보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딱 보는 순간 이건 틀린 답이기 때문에 2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3, 4번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니까 3, 4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그 세 번째, 불확실성이나 비용 대 효익의 고려 등으로 인해서 재무상태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는 12월 31일 말일자에 자산부채 자본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기입을 할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혹은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익하고 비용을 고려를 해봐야 돼요. 하지만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면은 그 재무제표는 못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 실체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죠.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번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기업 근로자의 근로성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재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그 성과는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겠고 2, 3, 4번 보시면은 미래 현금 흐름 예측, 투자,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마지막으로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우리가 앞전에 다 이론으로 살펴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성들을 가져야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체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목적 적합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적 적합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정보를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목적 적합성에는 그 부수적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가 예측 가치이고 두 번째 확인 가치, 적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산회계 1, 2급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인 아마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예측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무제표를 보고 이 재무제표를 보는 순간 이 기업이 향후 몇 년 동안은 매출액이 늘 것 같고 아주 잘 나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예측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 전에 봤었던 재무상태표는 약간 틀린 거였어. 내 판단이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재무정보 이용자 내가 이 기대치를 확인하는 혹은 수정하게 되는 그러한 근거 자료로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적시성은 뭘까요? 회계정보 이용자가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무제표를 살펴봐요. 근데 이 재무제표가 지금 투자해야 하는 2021년 혹은 22년에 대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건데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한 18년도, 19년도 과거치에 대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 이 19년도, 18년도에 대한 정보가 목적 적합할까요? 이 정보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유용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저희 회계의 질적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첫 번째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질적 특성인 신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이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뢰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다수의 정보 이용자가 이 신뢰성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조 수단이 필요한가요? 그 첫 번째로는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어떠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이에요. 일단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회계적 사건에 대해서 A, B, C 다수의 이용자가 비슷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정보는 검증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중립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무제표를 보고 이러한 판단에 이르도록 유도할 거야 라는 그런 의도를 품고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것이겠죠. 이 세 가지가 신뢰성의 보조수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 특성에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세부 사항으로는 신뢰성의 경우에는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보시면은 목적 적합성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신뢰성의 경우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고요. 각각의 특성마다 세 가지 보조 수단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내요. 신뢰성에 검증 가능성이 아니라 예측 가치 혹은 확인 가치로 이렇게 약간은 크로스해서 문제를 낸다는 것이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기출 문제 유형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신뢰성이란 무엇인지 혹은 목적 적합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렇게 그 의미로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거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 목적 적합성,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 그 비교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자산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 적합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적시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에 그 자산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취득원가 원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자산을 판다면은 그 자산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시가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신뢰성의 경우에는 이 자산을 과거에 언제 어떻게 얼마의 가액으로 취득했는지 그 원가법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수익인식 방법이라고 있는데, 목적 적합성의 경우에는 그때그때의 수익의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진행 기준을 채택을 하는 것이겠고, 신뢰성의 경우에는 완성 기준, 그 수익이 100% 완성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100%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모두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익인식 방식으로는 진행 기준에 따른 발생주의, 그 다음 신뢰성의 경우에는 완성 기준에 따른 현금주의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무제표 보고 시점인데요. 목적 적합성의 경우에는 적시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재무제표 또한 연도 말에 한꺼번에 1년치에 대한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혹은 분기까지도 재무제표를 쪼개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신뢰성의 경우에는 분기, 반기 솔직히 어느 정도 적시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정보가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결산 재무제표로서 재무보고 보고 시점을 판단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질적 특성으로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 보조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목적 적합 신뢰성과 동일선상에 있는 특성일까요? 아닙니다. 목적 적합성, 신뢰성이 있는 거고 그 하위 수단으로서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비교 가능성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동종 업계에 있는 A 기업과 B 기업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A 기업 안에서 21년도, 22년도 재무제표를 비교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계정보의 기업 실체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개념체계 이용하면은 비교 가능성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22년도 올해 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과거 21년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면은 21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더 늘어났는지, 더 줄어들는지, 매출은 늘었는지, 감소했는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아주 유용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비교 가능성이 더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반드시 통일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교 가능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회계 정보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과 효익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반드시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와 재무제표와 관련된 효익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용이 더 많을지 혹은 효익이 더 많을지 사전에 검토를 해야지만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시작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질적 특성,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만들면은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판단을 하더라도 이 정보 제공 이용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아예 정당화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비용 대 효익의 문제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성자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발생한다는 점이겠네요. 일단은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게 유용한 정보라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 여기의 내용이겠네요. 여기서 또 나왔네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그 하부 내용들이 있는데 크로스로 나온다고요. 한번 보실게요.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과 관계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답이 뭐죠? 어떤 거죠? 일단은 중립성. 이거는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목적 적합성이 아니라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바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의 유용성을 축적하게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하부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다 똑같죠? 한번 보실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목적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2번이죠. 표현의 충실성. 이것은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1번, 2번 딱 보는 순간 2번에서 체크하고 3, 4번 보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희 지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한번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5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부터 주소까지 나누어서 살펴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재무제표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하고 표시해야 되는 건지 살펴볼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일정 시점에 그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인 거죠.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였죠? 일정 기간이었죠.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내역들이에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업에서 발생한 매출, 비용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겠고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그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내용을 현금 흐름표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자본변동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그 기업의 자본 유입과 유출에 대한 내용들을 자본 변동표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이라고 하면은 시점인지 기간인지 이 정도에 대한 정보일 거고 그 다음 주석이에요. 왜냐하면은 재무상태표부터 자본 변동표까지는 사실 일정한 서식을 갖추고 그에 따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주석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단순히 이 4가지 사항에서 약간 부수적으로 이거는 조금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여기다 두진 않고 그냥 주석사항으로 넣는 거예요. 그걸 우리 추가적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약간의 보조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5가지를 모두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이 점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재무제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할 건데 도대체 어떠한 특성들이 있고 한계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첫 번째로 화폐 단위를 측정된 정보로 주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자본변동표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계정과목과 그와 관련된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주로 화폐 정보를 이용한 정보인 거죠. 근데 우리 그 재무제표 마지막에 뭐 있었죠? 주석이 있었죠.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표를 가지고 서식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 그냥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단위가 주 정보인 거고 보조수단으로서 주석이 제공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죠. 대부분 과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매출 채권이 있으면은 그 하위에 어떤 게 있죠? 대손 충당금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지금 일정 금액만큼 발생을 한 건데 여기에 1% 내지는 2%가 대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거 과거의 정보인가요? 아니죠. 미래에 1%, 2% 대손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대손 충당금의 경우에는 추정하는 거예요. 측정이 아니죠. 1% 발생할 것 같아. 혹은 3% 발생할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미래로 추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정 기업 실체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쵸. A에 대한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그 A 기업에서 1년 동안 발생한 그 재무 상태라든지 혹은 성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경제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지는 않아요. 정확히는 못한다는 것이겠죠.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도록 합시다.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번을 보는 순간 이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1번 고르고 딱 넘어가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래요. 재무상태표는 그게 아니죠. 일정 시점에 발생한 그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2, 3, 4번 보시면은 일정 기간 다 맞는 내용이고 자본에 대한 내역, 현금 흐름에 대한 내역, 그리고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정확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1번이 오답이겠죠. 이렇게 오답이 1번으로 나오는 경우는 너무 쉽지 않나요? 이거 꼭 맞추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특성과 한계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시면은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오답이 1번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 정도면은 한 문제당 한 10초에서 끊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 1번 뭐가 잘못된 거죠? 추정에 의한 측정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손 충당금의 경우에는 미래에 그 매출 채권의 몇 %를 받지 못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오답인 거고 2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예외로서 주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과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게요.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그렇죠. A 기업에 대한 그 1년치에 대한 성과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 업종과 관련된 산업, 경제 전반에 관련된 정보까지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답도 1번이 되겠죠. 저희 지금까지 회계란 어떤 것인지 그 정의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목적은 무엇인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어떠한 한계점이 있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회계의 기본은 저희 전산세무 2급에서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저희 지금 한 문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내용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정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 혹은 전산 회계에서 어느 정도 이거 공부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문제 위주의 풀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